네, 안녕하세요. 올가 아재입니다. 2주 정도 유튜브를 쉬면서 밀린 일 처리도 하고 그러다 왔는데, 일단 기본편 진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얼른 기본편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편 강의의 두 번째 시리즈,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이 시리즈에선 크게 12가지로 나눴고요. 1, 2편에서 변동성에 대해 다뤘고, 3편에서 달러에 대해 다뤘고, 4편에서 금, 5편에서 은과 다른 귀금속류, 6편에서 산업금속, 7편에서 원자재 지수를 다루면서 농산품 육류를 다뤘습니다. 절반 정도 왔어요. 오늘은 원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논문들과 책을 참조했고요. 오래 전에 읽었던 아주 좋은 원유 관련 책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뒤져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원유 매매의 특징에 대해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장기 추세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상품입니다. 결코 쉽다는 것이 아니라 타 상품에 비해 비교적 판단 재료들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테크니컬 분석이 생각보다 잘 먹혀요. 막 분봉, 시봉 같은 단타까지는 모르겠고 일봉 차트 등으로 장기 추세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잘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주요 플레이어들에 의해 가격의 경계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 오펙 멤버들의 재정이 파탄나는 오일 가격 라인이 지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 라인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최근 한 10년의 주봉 차트입니다. 2014년에 사우디가 미국 셰일 업계 망하게 하려고 가격 폭락 작전 시작했고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어이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멈추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 미국의 기술력을 얕본 거예요. 이 2년 동안 셰일 업계가 기술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춰버린 거죠. 그 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고 유가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서 폭락 사태도 일어나고 그랬죠. 이게 지난 10년의 대략적인 추이고요. 원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5가지 요소는 다음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와 각 주요 플레이어들의 의도와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경기 사이클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실혁명 이후에 조금 덜 중요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 원자재 쪽의 사이클적인 추세라는 것은 수급 요인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구리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려 해도 구리 강산 개발에는 몇 년이나 걸리니까 그동안 추세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셰일 혁명 이후에 셰일 업계는 그런 수급 상황에 대응하는 텀이 매우 짧아요.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경기 사이클 부분은 지금 금융 상품 시리즈 이후에 경제 시리즈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매매할 때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가격의 상단과 하단을 파악하는 거죠. 다른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보통 하단을 형성하겠죠. 원유도 그런 상단과 하단이 얼추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만을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위의 요소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펀더멘탈 테크니컬 시그널들이 모두 일렬로 매칭이 될 때 진입하면 승률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라는 상품군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니까 적절한 상품을 골라야겠죠. 오늘은 1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가 금융상품 시리즈고 세 번째 시리즈가 경기 사이클에 대한 시리즈일 거고 네 번째 시리즈가 국가들과 국제 정세 관련일 거라서 네 번째 시리즈의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국제 정세 및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뭐니 뭐니 해도 오펙을 빼놓을 수 없겠고 사우디, 러시아, 미국, 이란, 이라크, 중국의 6개국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펙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1960년에 설립되었고 얼마 전까지 14개국이었는데 카타르가 탈퇴하면서 13개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 크루드 오일 생산의 40%, 페트롤리움 생산의 60%, 매장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드 오일보다 상위 개념이 페트롤리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랑 석유 제품군. 이 오펙이 이제 과거에 석유 파동들을 일으키긴 했는데 사실 석유 카르텔의 원조는 아니에요. 석유 카르텔의 원조는 칠공주라고 영어로는 세븐 시스터스라는 회사 7개인데 지금의 엑소모빌, 쉐브론, BP, 로열 더치셀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85%의 석유를 컨트롤했었는데 1970년대 기점으로 오펙에게 공이 넘어갔죠. 그런데 요즘의 오펙은 예전 같지는 못해요. 일단 사우디가 2014년에 셰일업계 공격하면서 그냥 아주 오펙 회원국들 다 같이 골로 갔거든요. 그 외에도 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면서
신뢰도와 리더십에 많이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2019년에 오펙 탈퇴를 하고 카타르의 경우에는 온건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순위파 계열이 좀 왕따를 시키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요새 오펙 회원이 아닌 러시아가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 셰일 업계는 또 엄청 성장한 데다 미국은 사우디와 밀월 관계면서도 등 뒤에서는 사우디 오펙 영향력을 줄이려고 작업을 좀 쳐왔죠. 그리고 마침 딱 요즘 이번 주 통과되고 있는 노펙빌이라고 오펙에 대한 반독점 법안 때문에 오펙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의 맹주 역할을 해온 국가가 사우디인데요.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위였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1위로 치고 올라왔죠. 이 사우디가 계속해서 리더십 이슈가 있어요. 그 오펙의 맹주이자 순위파 계열 국가들의 어떤 리더 격인데 우선 1980년대부터 오펙 국가들이 매장량을 부풀려 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본인들의 덩치와 점유율이 커 보이도록. 근데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 이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들고 있죠. 가장 최근에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사우디 아람코가 IPO 한이 많이 할 때 266빌리언 배럴 매장량이라 공시했는데 일부 원유 컨설팅 업체들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생산 여력도 12.5밀리언 배럴이라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 올린다 하면서 12밀리언 넘어가면 잘 못 올리고 이라크 석유 사와서 기한 맞추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생산 여력에 대한 의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또 GDP나 예산 넘버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또 이제 사우디 살만 국왕의 왕세자이자 현재 실권을 쥐고 있다 하는 무함마드 살만이 병크를 좀 많이 저질렀어요. 비전 2030이라면서 신성장 정책도 들여다보면 엉망이고 2014년 셰일업계 공격 때문에 파탄난 재정을 복구하려고 물론 얘가 그 셰일업계 공격을 주도한 건 아니지만 그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서 얘가 나서서 아람코 IPO 한이 많이 하면서 또 몸살 치르고 대외적인 외교도 예멘, 카타르, 레바논 등지에서 병크 많이 저지르고 또 언론인 암살했다가 서방 세계한테 제재당하고 여러모로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2014년에 미국 셰일 업계 잘못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사우디 정부가 3년 내로 파산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펙 맹주고 뭐고 여러모로 지역의 영향력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유 시장의 정세라고 하면 사우디가 어쨌든 첫 번째로 오죠. 그 다음 중요한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비오펙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죠. 소련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는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외국 자본도 들이고 해서 원유업계 정상화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의 원유 생산국인데 매장량 자체는 사우디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요. 러시아는 원유보다도 천연가스 쪽에 훨씬 더 점유율이 높긴 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막강한 영향력은 생산 여력에서 오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분배 파이프라인에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영향력이 커요. 유럽의 경우 원유 수입의 3분의 1, 천연가스 수입의 70%를 러시아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거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 같은 게 다 파탄나고 러시아에 좌지우지 되고 있죠. 이 러시아는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를 받고 있어요. 최근 얘기만 하면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 일으키고 또 제재받고 있죠. 이런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줬는데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달러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 주요 플레이어로는 미국을 빼놓을 순 없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산유국의 권력 계층이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고 시일 혁명 이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사우디, 러시아, 오펙과 미국은 대척점에 있어요. 당연히 오펙과 러시아는 원유 가격이 높은 걸 좋아하고 미국은 낮은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셰일업계의 입장에서는 상승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까지만 셰일업계한테 좋고 너무 상승해버리면 다른 산유국들의 생산이 증가해서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래서 셰일업계의 이상적인 원유 가격은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절제해야 할 정도로 낮으면서도 본인들의 생산 원가보다는 높은 레벨이에요. 그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언저리. 2014년에 사우디의 가격 파기 전략이 실패한 이후에 미국 셰일 업계는 저유가를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이전에는 유가가 60달러에서 90달러 수준이 돼야 셰일 업계가 살아남는다 생각했는데 계속된 혁신으로 현재는 36에서 45달러 수준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 2014년에 사우디가 실책 중에 실책을 한 거죠. 셰일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못 살겠어서 감산을 해서 가격을 높이려 하면 셰일업계의 점유율만 더 늘어나요.
완전히 외통수 상태인 거죠. 감산 안에서 셰일업계한테 점유율 뺏기지 않자니 오펙 국가들 재정이 파탄나고, 감산하면 셰일업계한테 점유율 뺏기고, 게다가 가격을 올리면 셰일업자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향후 10년간의 가격 변동을 해지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생산량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뭐 이런 구도로 가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편에서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동반자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맞습니다. 1970년대부터 밀월 관계이면서도 뒤로는 서로 끊임없이 뒤통수를 전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국제 관계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제외하면 이미 셰일 혁명으로 원유 자급자족 레벨에 다가가고 있는데, 굳이 사우디와 밀월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필요했는데, 사우디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된다는 뜻은 미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버려갈 의중이 있다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3편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목을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버려야 하는 이유로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힘 자체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버전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축통화 체제를 버린다는 요지였습니다. 1945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유지되고 있던 기축통화 시스템을 닉슨이 1970년대에 버렸죠.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힘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버리고 그 다음 기축통화 체제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편에서의 요지는 현재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중국을 내리누르는 데 성공한다면 또다시 한 차례 차세대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실패한다면 아마 자이든 타이든 기축통화 지위 자체를 점진적으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게 닉슨 선언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10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이전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도 기축통화 지위를 버리고서도 거의 30년 정도는 준기축통화로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후에 올 체제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요새 계속 이리저리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같은 CBDC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썼더니 코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트코인이 차세대 중심 통화가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 같은 저장 수단으로서 효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뭐 가격 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도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태생적인 결함이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암호화폐를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거의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사우디에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 의존도를 탈피하는 전략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셰일 혁명 이후에 생산 여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최대 산유국 지위를 탈환하게 되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라크와 이란과의 정책을 통해서인데, 이게 지금 파탄이 좀 난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 또한 원유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고 세계 10%의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이 사실 지정학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예요. 단순히 석유 매장량 때문이 아니고 러시아가 유럽에 독점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유럽에 직접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길목에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핵 합의 파기와 함께 이란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급속도로 점점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7개국과 EU 간의 JCPOA라는 합의를 했어요. 이란이 우라늄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였고, 이란은 이걸 위반하지도 않고 잘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그냥 원래 있던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명분도 없이 파기를 해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해요. 이란 입장에선 벙찌죠. 오죽하면 유럽연합 EU에서 나서서 JCPOA는 쌍방의 협약이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의 합의이고, 미국은 그중 하나의 국가인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파기하냐. 미국 대통령의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EU 외교정책 헤드가 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란 문제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중국 쪽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무효화하는 안을 유럽에서 통과를 시키죠. 이런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였어요. 미국이 핵 합의 파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러시아에게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미국이 관계 파탄 내고 일하는 벙친 사이에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서 급속도로 여러 투자 합의 및 협정을 체결해요. 그중 하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연 500억 달러 규모 딜이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유엔에 의한 모든 이란 관련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약속을 했죠. 추가적으로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시스템 구입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러시아가 분배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 조항 중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러시아가 개발 합의를 하면서 이란의 천연가스가 유럽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러시아 영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스피해 관련해서 합의 종용하면서 이득을 또 취했죠. 이게 카스피해의 원유 매장량을 두고 분란이 많았거든요. 카스피해가 바다냐 아니면 거대한 호수냐에 따라서 국제법상 소유권 영역이 나눠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곳인데, 핵 합의 파기 직후에 러시아가 여기 5개국 모아서 얼른 푸시해서 카자흐스탄 같은 친러시아 국가의 점유율을 몰아주고 그랬죠. 그게 이란의 현재 상황이었고요. 또 주요 플레이어로는 이라크가 있는데, 국가별 분석은 나중에 네 번째 시리즈에서 할 테니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이라크는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라크도 세계 9%에 이르는 원유 매장량을 가졌는데 추가 개발 잠재성이 매우 큰 지역이에요. 사우디는 공식 통계가 부풀려졌다는데 이라크는 공식 통계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미개발지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시리아도 러시아에 내주고 이란 관계도 파탄냈듯이 이라크에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라크는 그 자체가 다루기 힘든 지역이고, 사실 오바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오늘은 일단 원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마지막 플레이어는 중국이죠. 중국은 거의 혼자서 2000년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창조한 원유 최대의 수입국이죠.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2위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량이 추출이 힘들고 비용이 드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인해 덕본 것은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파기된 직후에 중국은 신속히 이란과 새로운 딜을 통해 이란의 새 원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유와 가스에 대해 약 32%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권리를 취득해요. 그리고 이란의 교통 및 제조 인프라 건설 협약을 통해 1대1로 플랜도 확장을 하죠. 이란이 중동에서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냐면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서 조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의 국가에 대해 영향이 크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터키랑 구소련 국가들을 경유해서 유럽에 다다르는 직접적인 루트를 확보 가능하게 해주는 국가예요. 그래서 뉴 실크로드라고 신장 지구부터 테헤란에 이루는 2300km짜리 건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과의 관계 덕분에 위완화의 국제화에 커다란 진전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4, 5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이런 국제 정세들을 어떻게 원유 가격으로 연결 짓는지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언급한 6개국 플레이어들의 각자의 이익.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저유가를 원하고 있고, 러시아나 사우디는 고유가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플레이어들의 힘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또 중국도 부상하고 있죠. 사우디는 2014년 이후 힘이 약화되고 있고, 세 번째는 각국 간의 관계예요.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든지, 이란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현재 유가를 둘러싼 이벤트들을 해석하는 거죠. 아주 최근 예를 들어보면 몇 주 전부터 미국이 고유가에 대해 불평을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 현재 힘과 영향력, 그리고 우호 적대 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본인의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국제 정세만 가지고 가설 세워서 매매하고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의 요소들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까지 다룬 국제 정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사이클. 예를 들어 코로나로 유가가 폭락했는데 작년부터 회복세가 시작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뭐 그런 부분들인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 번째 시리즈에서 다룰 테니 조금 미뤄두고요. 원유 매매 요소 세 번째는 상단과 하단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상단과 하단을 아시면
국제 정세를 구체적인 유가 레벨과 연결 짓는 데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아느냐? 일반적으로 상단은 두 가지 요소로 형성이 돼요. 첫 번째는 미국이 불편한 가격, 두 번째는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 중일 경우 감산을 끝내는 타이밍, 혹은 감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증산을 하는 타이밍. 이 두 요소를 고려해서 상단이 어딘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게 이상적인 가격은 셰일업계의 손익분기점보다 아주 살짝 높지만 오펙이나 러시아가 증산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한 36에서 45불대가 손익분기점이니까 50불대 정도가 미국에게는 골디럭스다. 그리고 60대는 불만족스럽고 70대는 불편하고 80대는 매우 불편한 가격대 정도가 되겠죠. 이 불편한 레벨은 우리가 막 리서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뉴스 보시다 보면 미국 정치권에서 알아서 나올 거예요. 2018년에도 70대 이상 가니까 트럼프가 저유가 원한다 했고, 이번에도 65대 이상 가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단을 구성하는 첫 요소는 미국이고, 두 번째 요소는 오펙이나 러시아가 감산을 끝내거나 혹은 감산하고 있지 않으면 증산을 할 타이밍. 여기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얻느냐? break even pr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단뿐만이 아니라 하단과도 관계가 있어요. IMF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원유의 break even price, 즉 손익분기 가격이란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구글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iscal break even은 각국 정부 예산의 손익분기고요. External break even은 각국 경상수지의 손익분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라크의 경우에 Fiscal break even은 71.3달러, 그리고 external break-even은 56.3이죠. 국제 유가가 56달러 이상이면 이라크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71달러 이상이면 이라크의 정부 재정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둘 중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논문이나 분석 자료들을 보시면 이 fiscal break-even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fiscal 말고 external을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들의 정부 자료가 그리 투명하지가 않아요.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도 부정확할 때가 많고 정부 지출도 숨길 때가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컬은 참고만 하시고 external break-even 가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ternal break-even은 국가 간의 계산 비교도 일관되게 가능하고 데이터 검증도 쉬워요. 지금 2020년이나 2021년 예상치를 보시면 대부분 국가들이 4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사이 분포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작년 초처럼 원유가 막 20달러대 가면 이 국가들 전부 다 못 버티는 뜻이에요. 당연히 감산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 문맥에서 경제 회복 조짐도 보이고 하면 원유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오는 거죠. 요즘 미국이 유가 높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국가들이 동조를 해줄까? 브레이크 이븐 가격을 보는 거죠. 이 리스트에서 힘센 사우디의 경우 피스컬이 76달러, 익스터널이 52달러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유가 높다고 불평하고 압박을 넣고 그런다 해도 오일 숏을 들어가도 그리 매력적인 매매일까는 싶습니다. 어쨌든 보통 오일 시장은 하단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 이븐 가격들을 주시하시다가 이들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안겨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만기 얼마 안 남은 선물 매수하시다가 골로 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국제 정세, 경기 사이클, 원유 가격의 상단과 하단 이렇게 처음 세 가지 요소였고요.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생각보다 차트랑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네 가지가 일렬로 배열돼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국가들의 external break-even price보다 훨씬 낮고 또 코로나 이후에 막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고 차트도 좋을 때 그럴 때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상품 선정 및 진입을 하면 됩니다. 상품에 관련해서 원유를 매매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각종 선물 옵션도 있고 ETF도 있고 원유업계의 주식도 있고 또 원유 생산국의 주식 및 외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상품 내에서 스프레드 전략들이 많아요. 월물 간 스프레드, 상품 간 스프레드, 분리 스프레드, 크랙 스프레드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전편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 시리즈들은 기본편인데 이런 기본편 시리즈들 다 끝내고 나서 할 거를 고급편이라 불러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리 고급은 아닌 것 같고 실전편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기본편의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매매, 실제 투자하는 것, 그 실전편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유라는 상품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지금 금융상품 시리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천연가스도 다뤄달라 하신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원유랑 같은 에너지 상품인데 다른 점은 기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랑 수급의 주기적인 계절성이 있다는 것 등등 있는데 솔직히 제가 천연가스는 매매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지금 원유 같은 거는 뉴스 열심히 잘 읽고 상단이랑 하단이랑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같은 거 잘 파악하면 좋은 기회들을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포착할 수가 있는데 천연가스는 제가 전혀 감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유란 상품을 큰 그림에서 소개해 드리는 편이었고요. 이 다음 편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외환 시장을 다룰 때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굵직굵직한 것만 남았어요. 주식, 채권, 그리고 외환.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이라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현업 트레이딩에서 벗어나 있은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최신 자료도 좀 찾아보면서 제 지식도 업데이트하고 해야 돼서 예전처럼 막 이틀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서 이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